네, 오늘은 2018년 9월 10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11시 12분입니다. 여기는 선생님의 집의 옷방입니다. 네, 밖에는 지금 선생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주무시고 계시고, 안방에는 선생님 아들이랑 아내가 잠을 자고 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저 방에서 자다가 우리 아들이 일찍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잠을 자야지 간신히 잠을 자는데, 나도 너무 같이 자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업을 위해서, 우리 거꾸로 교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네,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밤 11시가 넘어서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톤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네, 소리가 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가 괜찮다 하면 바로 홍개월 전 본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봤더니 소리 괜찮네요. 잘 들리고 이 정도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네, 촬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2단원의 2단원 홍개월 전을 아까 여러분들이 10개 조선 퀴즈 대회를 했죠. 오늘의 학습 목표는 조선시대의 소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밤이라서 그런지 발음이 좀 많이 꼬여요. 술은 안 마셨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문학. 자, 이게 우리 원시 종합예술부터 해서 산문은 설화, 한문학, 고려시대 이제 설과 가전이었죠. 이욕설로 대표되는 설, 그리고 공방전 같은 가설이 있었고요. 고려시대 이제 또 신라시대 향가를 거쳐서 고려가요, 남녀상열지사의 고려가요가 있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한림별곡이 대표적인 경기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 후기에 시조와 운문 쪽에서 시조와 악 가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 악장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조와 가사가 지어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사설 시조가 나타나고 가사가 계속 지어지고 이런 흐름이었고요. 조선 전기에 한문으로 먼저 소설이 나타났다가, 그리고 한글 소설이 좀 많이 대중화가 되고 이제 판소리계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조선 전기에 그 상춘곡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오늘은 네, 한글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233쪽에 소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자, 소설은 처음에는 반기는 갈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이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뻥이라고 생각했고 그 문학이라고,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 최초의 한문소설로 인정받은 게 네, 김시습의 금오신화죠. 이 정도는 이제 문학 공부를 하면 꼭 외워놔야 됩니다. 최초의 한문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금오신화가 5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가 가장 유명하고 나머지 3개가 또 있는데 이건 매년 까먹네요. 어쨌든 네, 5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생규장전이랑 만복사저포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한문소설이 있었으면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한글 소설도 나오겠죠. 그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뭘까요? 네. 어쨌든 조선 전기 이제 최초의 한문소설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였고, 조선 후기에는 영웅소설, 가정소설, 가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이렇게 한글 소설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초의 한글 소설은 바로 그 유명한 허준 아니죠. 허준은 동의보감 지은 사람이 허준이고, 허균의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최초의 한문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배웠다 그러면 이 2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기본 상식이죠. 자, 이게 이제 소설이어서 이 조선 전기 후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되고, 양반들 뿐만이 아니라 부녀자들이나 서민들도 많이 즐기는, 향유하는 그런 갈래가 되었죠. 문학 갈래가 되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영웅소설 중에 하나인 홍계월전을 공부하는데, 홍계월은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 영웅소설이죠. 홍길동이나 유충렬, 조웅 같은, 혹은 전우치 같은 남성 영웅이 아니라 여성 영웅이라는 데에 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영웅 일대기 구조가 나타납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면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쭉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웅 일대기 구조 너무 잘 외우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고귀한 혈통이죠. 자, 홍계월은 과연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맞습니다. 이 오렌지색 글씨는 쓰라는 얘기겠죠. 자, 홍무와 양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홍무가 중국의 명문 귀족이었어요. 이붓이랑은 이제 그 벼슬 이름인데 꽤 높은 벼슬이고요. 명문 귀족 이붓이랑 홍무와 그리고 귀족 양부인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신급은 아니어도 영웅이죠. 자,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어떻게 기이하게 태어났느냐? 네, 기이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선녀 꿈을 꾸고 나서 낳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려서 버려집니다. 장사랑의 난이 일어나서 그 난을 피하다가 강물에 버려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은 특이한 게 이렇게 어려서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나중에 조력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조력자가 도와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 어려서 버려졌을 때의 위기를 바로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을 해요. 이때 나타나는 조력자가 여공과 곽도사죠. 여공이 구해서 키워주고 그리고 곽도사가 가르칩니다. 여공은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돼요. 여공의 아들인 보국이랑 같이 이제 자라고 곽도사에게 배움을 받고 그러죠. 근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편국이 계월이에요. 편국과 보국이 각각 과거에서 장원 2위로 급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계월로 따지자면 장원 급제를 하고, 그리고 대원수로 뭐 포스타 정도 되겠죠. 어쨌든 전장의 우두머리로 나서서 전공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남편도 구해주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더 엄청나죠.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를 겪어요. 근데 그 위기가 뭐냐? 시련과 고난을 겪는데 그 시련과 고난이 바로 여자임이 밝혀지는 게 시련과 고난입니다. 여태까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남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는데, 여자인 게 밝혀지니까 이 모든 것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별다른 다른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는 여기서 이제 조력자가 나타나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홍계월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성공을 하죠. 위협을 성취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천자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죠. 이게 이제 홍계월전의 영웅 일대기 구조인데요. 이게 지금 앞부분 줄거리에 쭉 다 나와 있고요. 선생님이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 쓸 내용이고요.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밑줄을 그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동영상 잠깐 멈추고 책에다가 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앞부분 줄거리 이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자는 황제죠. 중국의 황제인데 배경이 중국이에요. 명나라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장계, 이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막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도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뛰어난 장수가 나타나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신하들이 편국, 홍계월을 부르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천자가 머뭇머뭇 망설입니다. 왜 망설이냐면 얘는 귀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계월이 여자인 게 밝혀진 다음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천자는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 말고 신 말고는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망설여. 자기가 명령만 내리면 뭐든지 다 아래 사람들은
떠받들 수밖에 없는 건데 얘를 불러도 되나 하고 망설이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여자라는 사회적 제약이 너무나도 강해서 조정에 불러가지고 다시 장군 일을 맡기기가 망설여졌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제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조야에 있다. 조정이랑 민간, 어쨌든 천자 너보다 낮은 사람이고 장록을 거두지 않았다. 장록을 계속 준다는 건 벼슬과 녹봉, 벼슬도 줬고 녹봉, 돈도 계속 월급도 주고 있으니까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편국을, 홍계열을 천자가 부릅니다. 자, 이러면서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자, 일단 계월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우월한 지위, 이 대원수가 돼가지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보국, 남편인데도 어쨌든 지위가 낮으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국은 어떠냐? 능력이 좀 부족해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건 아니야. 장원급제가 아니라 2등으로 급제를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이제 계월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고, 이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열등감을 남성의 권위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죠. 242쪽에 첫 번째 줄에 보면 편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장원급제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막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어쨌든 여자인 게 밝혀져가지고 돌아왔으면 그동안 뭐 녹봉도 많이 받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돈과 시간이 함께 있는 건데, 이것을 남편이랑 즐기지 않고 그냥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심심하게 시녀들이랑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돈 있고 시간 있고 이러면 막 해외여행 다니고 막 연구도 하러 가고 막 영화도 보고 그럴 텐데, 이 계월이랑 보국은 사이가 안 좋은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충 촬영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이상하게 에러가 나서 눈물을 머금고, 네, 어쨌든 거의 잠옷차림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이제 계월이 대원수가 돼서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그 보국도 중군으로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말을 하고 있죠.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242쪽 19번째 줄입니다. 자, 그런데 군대에서는 한 달만 빨리 와도 그 선임병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급이 높고 또 대원수면 가장 군대에서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죠. 아빠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어떤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보국의 가부장적인 면목, 그냥 남성으로서 남성의 우월한 지위로 여성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령인이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보국이 결국 전장에 나가는데, 그렇다고 보국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43쪽 13번째 줄에 보면 적장 운평을 3합 3번 겨루기도 전에 머리를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죽이는 거죠.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운경이라는 적장도 목을 치죠. 그래서 적장 2명을 한 번에 해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하여서 사방에서 이제 적병이 달려드니까 포위가 된 거죠. 천겹 둘러싸이니까 거기를 뚫고 나올 능력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게 되죠.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홍계열이 와서 도와줍니다. 급히 말을 몰아서 좌충우돌해서 적진을 해집고, 아까 보국은 적장 2명을 죽였는데 홍계열은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명을 칼 하나로 쓸어버리고 돌아오죠. 이건 뭐 인간계의 능력이 아니라 거의 신계의 능력이죠. 계열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러고 나서
네. 그 고국에게 꾸짖습니다. 야, 이러고도 남자냐? 네. 조선시대 여자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245쪽 다섯 번째 줄부터인데, 개월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를 하죠. 천기를 읽어가지고 천자가 위기에 빠진 것을 알아냅니다. 네, 비범한 능력이 천기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계기가 조금 되게 석연치 않아요. 왜 갑자기 천기를 살펴보았냐면, 갑자기 마음이 산란해서, 이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연성, 하나는 전기성이에요. 우연성은 뭐 말 그대로 필연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전기성은 그 이상하고 기이한 거. 여기서는 전기성은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고요. 우연성인데, 갑자기 마음이 산란해서 이렇게 봤더니 천자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단기 필막, 그 말 한 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필마 단검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 한 필, 그리고 칼 하나 들고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우연찮게 노인 한 명을 발견하는데, 그 노인이 누구였냐면 자기 시아버지인 여공이었어요. 그래서 여공한테 천자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도망갔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장이랑 마주쳐가지고 장맹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맹길을 다 죽이고 적졸들을 다 죽여서 산과 같이 쌓일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자를 구출해냅니다.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죠. 이 소설의 결말입니다. 자, 꽤 길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봐줘서 늦은 시간에 보게 될지 혹은 내일 아침에 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네, 선생님도 지금 이 방 온도가 26.5도고 습도가 60%인데 지금 긴 팔을 입고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 입었던 이 옷을 다시 입고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원래는 이런 옷 입고 티셔츠 입고 자는데 이거 벗고 일부러 또 덥지만 좋은 옷을 입고 찍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간절한 성의를 봐서 열심히 봐주고 공부해주길 바라겠고요. 네, 내일 이제 문학 시간에는 역시 학습 활동하고 영상 퀴즈도 풀고 즐거운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